미국의 대도시인 LA에서 난 산불이 여의도 면적의 몇 배씩이나 되는 크기를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화재에도 미국 정부는 도와줄 기색조차 보이지 않아 미국 시민들은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상황에서 의문의 한국인들이 떼를 지어 나타났고 이들이 화재 현장에서 행한 독특한 행보가 생방송으로 그대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 방송을 보던 3억 미국인들이 갑자기 한국에 열광하며 미국보다 낫다고 칭송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한인들이 화재 현장에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던 것일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엇이고 미국의 CNN 사회부 기자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유도 없이 한국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한국 기업을 취재하다가 협박 전화를 받기도 했고 제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버렸기 때문이었죠. 아마 산불 취재를 하며 한국인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날 갔던 취재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은 유독 하늘이 검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5일째 계속되는 LA 산불은 이제 도시의 심장부로 파고들고 있었죠. 편집장의 전화를 받은 건 그날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엘리엇, 지금 당장 현장으로 가요. 베벌리 힐스가 전부 불바다가 됐어요. 독자들은 진실을 원하고 있습니다. CNN의 수석 기자로서 저는 이런 위험한 현장 취재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금방이라도 세상이 망할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차에 올라 서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 멀리 생가브리엘 산맥에서 치솟는 검은 연기 기둥이 보였습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온 새들이 차 유리창에 하얗게 내려앉았죠. 도로는 이미 대피하는 차량들로 꽉 막혀 있었어요. 제발 움직여요. 우리 집이 저기예요. 남편이 아직 안에 있다고요. 그때 벤츠 운전석에 중년 여성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절규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중요한 서류를 가지러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30분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죠. 아기가 숨을 못 쉬어요. 제발 비켜주세요. 천식이 있는 아이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뒷좌석에서는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손으로 아기용 산소호흡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핸들을 잡은 채 필사적으로 차를 몰았죠. 그 누구도 이 아기와 어머니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혼자 살기 바빴죠.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절박한 외침이 공포를 더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타고 있는 차 안에서는 간신히 산소호흡기를 붙잡은 채 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요양원에서 긴급 대피한 환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간호사도 보호자도 없이 홀로 대피하고 있었죠. 또한 미니밴 안에서는 초등학교 야구부 유니폼을 입은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이제 막 경기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코치는 아이들의 부모님과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통신망이 마비된 상태였죠. 도로 위에 버려진 차들도 눈에 띄었어요. 연료가 떨어졌거나 엔진이 과열된 걸 겁니다. 한 푸드트럭 주인은 차에서 내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0년간 모은 돈으로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이제는 전부 잃게 생겼다고 하더군요. 우회도로를 통해 베벌리 힐스에 진입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저택들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소방관들은 맨손으로 불과 싸우고 있었죠. 소방 헬기들이 머리 위를 지나갔지만 바람이 너무 강해 물폭탄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했어요. 여기는 폭발 위험이 있어요. 즉시 대피하세요. 소방관이 확성기로 외치자 사람들이 더욱 혼란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주유소 근처에서는 검은 연기가 솟구쳤고 쇼핑몰 유리창이 열기로 깨지는 소리가 들렸죠. 길가의 야자수들은 거대한 횃불처럼 타올랐고 불티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골든 게이트 파크에서는 사슴떼가 불길을 피해 도로로 뛰쳐나왔어요. 그렇게 첫 번째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가 막 지나고 있었습니다. UCLA 체육관이었죠. 1000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사람들이 이곳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 헤매고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담요 위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다 탔어요. 결혼식 앨범도 아이들 어릴 때 사진도 전부 다 메리 윌슨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중년 여성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과 옷에는 검댕이가 묻어 있었죠. 30년간 살아온 집이 불과 20분 만에 잿더미로 변했다고 해요. 보험도 들어두었지만 추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며 오열했습니다. 체육관 한쪽에서는 의료진들이 연기 흡입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놀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는 초등학생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산불이 시작됐을 때 체육 수업 중이었다고 해요. 선생님들이 재빨리 대피시켰지만 아직도 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 많았죠. 또한 붕대를 감은 노인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제임스 브라운이라는 70대 할아버지는 애완견을 구하려다 팔에 화상을 입었어요. 개는 구했지만 그의 오른팔은 3도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마치 전쟁터의 야전 병원 같은 광경이었죠. 그때였죠.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 건 그들은 마치 준비된 것처럼 체계적으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도시락을 나눠주고 생수를 전달하고 담요를 배포하고 있었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카메라를 들어 그들의 모습을 찍으려는데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까?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밖에서는 여전히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하늘은 점점 더 붉어져 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기사의 첫 문장을 적으려는데 옆자리에 할머니가 기침을 하며 쓰러졌어요.
한인 의료진들이 재빨리 달려와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순간 망설였죠. 카메라 셔터를 눌러야 할지 도와야 할지 결국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기자니까요. 하지만 찍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들의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거든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요. 그리고 그날 겪었던 한국인들은 정말 계산적이고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엘리엇 씨, 물 한 잔 드세요. 한 자원봉사자가 다가와 생수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밖으로는 또다시 폭발음이 들렸고 체육관이 흔들렸죠. 사람들이 놀라 비명을 지르는 가운데 한인 봉사자들은 침착하게 질서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생수병을 받아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질문이 맴돌았어요. 이게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다시 노트북을 열었지만 기사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체육관 한쪽에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한인들의 모습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엘리엇 씨, 이건 중요한 제보예요. 제 이름은 절대 밝히지 말아주세요. 갑자기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2021년 8월에 어느 비 오는 날이었죠. 한성테크의 내부 고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회사가 5년 동안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빼돌렸어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최소 5억 달러는 될 거예요. 이 사진들이 직접 개입했고 증거도 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성테크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였으니까요. 자율주행 기술로 테슬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회사였죠. CEO인 마이클 김은 아시아닐론 머스크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여기 회계 자료입니다. 싱가포르와 케이만 제도의 유령 회사들을 통해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다 나와 있어요. 2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자료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만나고 증거를 수집했죠. 점점 더 큰 스캔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연구개발비를 허위로 부풀려 정부 보조금을 타낸 정황도 있었고 자율주행 시험 데이터를 조작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첫 기사가 나간 것은 9월 초였어요. 실리콘밸리에 떠오르는 별, 한성테크의 어두운 이면이라는 제목이었죠. 주가는 순식간에 25% 폭락했고 SEC에서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협박 전화가 걸려왔어요. 당신 딸이 다니는 학교가 어디죠? 아, 세인트 메리였나요? 귀여운 아이더군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제 딸을 알고 있는 거지? 경찰에 신고했지만 발신자 추적은 불가능했어요. 전화는 버려진 선불폰으로 걸려왔더군요. 이틀 뒤 마이클 김이 직접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엘리엇 씨,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당신도 가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건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아시죠? 지난해에만 장학금으로 100만 달러를 기부했어요. 실리콘밸리의 아시안 커뮤니티는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요. 당신은 그걸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요. 저는 그의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누군가 제 차의 타이어를 찢어놓았어요. 다음 날은 딸아이의 교실 창가에서 수상한 남자가 목격됐다는 연락을 받았죠. 아내는 불안 발작을 일으켰고 결국 딸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내부 고발자가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을 때였어요. 죄송합니다, 엘리엇 씨. 제가 실수했어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누군가 협박했다는 게 분명했죠. 그 후에는 증거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회계 자료는 조작된 것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고 인터뷰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석 달간의 취재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죠. 엘리엇, 이제 그만두세요. 우리 신문사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편집장의 만류로 결국 기사를 철회했습니다. 한성테크는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신문사는 공식 사과문을 냈어요. 제 평판은 바닥을 쳤죠. 자, 이제 모두가 납득할 만한 선에서 해결됐네요. 마이클 김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앞으로도 좋은 관계 유지해요. 저는 눈을 질끈 감으며 체육관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인 의사들이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친절한 미소가 3년 전 한성테크가 자선행사장에서 지었던 그 완벽한 미소와 겹쳐 보였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붉은 하늘이 보였고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제가 한인들을 볼 때마다 불편해지는 건 그때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저를 놓아주지 않아서라는 걸. 취재하시나요? 어느새 다가온 한인 봉사자가 물었습니다. 순간 저는 잠시 망설였죠. 그의 친절한 미소 뒤에 무슨 의도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편집장은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군다고 하지만 경험상 이런 완벽한 친절에는 항상 대가가 따랐으니까요.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빈 화면에 커서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번에야말로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체육관의 분위기가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밖에서 새로운 피난민들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연기를 피해 뛰어온 듯 모두들 새카맣게 그을린 얼굴이었습니다.
빨리 산소 마스크 30개 더 가져오세요. 담요도 5장 추가요. 따뜻한 물 준비해주세요. 그 순간 한인 봉사자들이 눈빛만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응급실 의료진처럼 체계적이었죠. 누군가는 문 앞에서 환자들의 상태를 분류하고 또 다른 이들은 의사에게 데려가고 30분도 안 되어 새로운 피난민들이 모두 안정을 찾았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옆에서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흰 가운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윤재민입니다. LA 한인 의사협회 소속이에요. 그때 그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죠. 저는 기계적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는 이런 재난 상황에 익숙해요. LA 폭동 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의 말에 저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그래, 피해자인 척하면서 또 너희들의 우수성을 내세우는구나. 하지만 윤재민의 다음 말이 제 생각을 흔들어 놓았어요. 우리가 배운 건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했죠.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체육관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죠. 약탈범이다. 저쪽에서 약탈범이 나타났어. 그때 체육관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주차장에 세워진 차들의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15명 정도의 남자들이 야구 방망이로 차량을 부수고 있었죠. 그들 중 몇몇은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 채 차 안에 물건들을 꺼내고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체육관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 구호물자야. 안에 의약품도 있을 거야. 그게 돈 될 거라고. 어이, 문이나 부숴. 약탈범들의 고함 소리에 체육관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피난민들이 공포에 질려 한쪽으로 몰렸고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노인 한 분이 놀라서 가슴을 부여잡았죠. 제1소대, 정문으로. 제2소대는 측면 경계. 그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해선 안 됩니다. 어디선가 한국어 고함이 들렸고 10여 명의 한인 청년들이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와 강목이 들려 있었죠. 모두 군대라도 다녀온 듯 체격이 다부진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저들은 LA 폭동 때 가게를 지켰던 상인들의 자녀들이에요. 윤재민이 설명했습니다. 매주 훈련도 하고 장비도 준비해뒀죠. 우리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니까요. 제 시선이 그들을 좇았습니다. 청년들은 군대라도 다녀온 듯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약탈범들은 처음에는 한인 청년들을 보고 비웃었어요. 뭐야, 저 동양인들 장난하나? 비켜서지 않으면 다치는 수가 있을 텐데. 하지만 한인 청년들은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사 훈련을 받은 것처럼 정확한 대형을 갖추고 위협적으로 전진했죠. 그들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어요. LA 폭동 때처럼 그들은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 청년들을 본 약탈범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욕설을 내뱉으며 물러났어요. 그들 중 하나가 떠나며 소리쳤죠. 이거 잊지 않을 거야. 두고 보자고. 하지만 한인 청년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약탈범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경계를 풀지 않았어요. 이게 다쇼는 아닐까요? 제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대응이 가능할까요? 윤재민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엘리엇 씨, 우리가 이렇게 조직적인 게 수상해 보이나요? 아니면 한국인이라서 수상한 건가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날카로운 지적이었거든요. 우리를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성테크 사건 때문인가요? 윤재민의 말에 저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당신 기사 읽었습니다. 좋은 기사였어요. 하지만 한 기업의 잘못을 모든 한국인의 잘못으로 보는 건 좀 슬픈 일이네요. 제가 대답하려는 순간 또다시 한국어 고함이 들렸습니다. 도시락 300개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음식부터 노약자에게 나눠드리세요. 물도 곧 옵니다. 기다려주세요. 저는 말없이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정말 군대처럼 체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위협적인 게 아니었죠. 오히려 든든해 보였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윤재민이 말했어요. 이게 쇼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한번 따라와 보시죠. 그가 앞장서서 걸었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 그를 따랐습니다. 윤재민은 저를 체육관 뒤편의 임시 진료소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명의 한인 의사들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흰 가운 위로 검은 그을음이 묻어 있었죠. 몇 시간 전까지 불길 속에서 환자들을 구해냈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개인 병원을 닫고 이곳으로 왔어요. 수입이 줄어들 텐데도 말이죠. 윤재민이 자부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분명 뭔가 있을 텐데. 엘리엇 씨는 우리가 의심스러워 보이나 봅니다.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윤재민이 말했어요. 혹시 지금도 취재하고 계신가요? 한인들의 이면이라도 파헤치실 건가요? 순간 그의 말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기자는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그게 제 일이에요. 모든 한국인을 의심하는 것도 당신 일인가요? 윤재민의 반격에 제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그건 다른 문제죠.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한성테크 사건 이후로 우리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처럼 보고 계시잖아요.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그 사건을 알고 있는 거죠? 당신의 기사들 전부 읽어봤어요. 한성테크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요. 이전에는 객관적이었죠. 하지만 이후로는 한국 기업이나 한인 사회를 다룰 때마다 항상 부정적인 시각이었어요. 그건 제가 진실을 본 거니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진실을 보신 건가요? 아니면 당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신 건가요?
진실이요? 윤재민이 한 환자의 혈압을 재며 말했어요. 그들이 저와 제 가족을 위협했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나 봅니다. 몇몇 환자들이 이쪽을 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한국인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지금 이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들도요? 밖에서 약탈범과 맞선 청년들도요? 도시락을 나르는 자원봉사자들도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재민은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아버지는 LA 폭동 때 가게를 지키다 총에 맞으셨어요. 경찰은 오지 않았고 소방차도 오지 않았죠. 그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요. 그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단단해졌어요. 더 조직적이 됐고 더 체계적이 됐죠. 당신이 보기에 그게 수상해 보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건 우리의 생존 방식이에요. 창밖으로 붉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산불은 계속되고 있었죠. 당신이 한성테크에서 힘든 일을 겪으셨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윤재민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한 기업의 잘못이 우리 모두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면 그 사건에서도 당신이 모르는 진실이 있을지도 모르죠. 무슨 뜻이죠? 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모두가 창가로 달려갔죠. 멀리 주유소로 보이는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윤재민은 재빨리 응급키트를 챙겼어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은 해야 할 일이 있네요. 그가 밖으로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진실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 말이 자꾸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렇게 체육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재민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진실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폭발 현장에는 이미 소방관들이 도착해 있었죠. 주유소는 완전히 파괴됐지만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한인 의료진들이 긴급 구호소를 차려놓고 경상자들을 치료하고 있었어요. 엘리엇 씨, 뒤에서 들려온 윤재민의 목소리에 돌아섰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저를 구호소 뒤편으로 데려갔어요. 그의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가방에서 꺼낸 서류 뭉치를 보자마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3년 전 제가 찾던 바로 그 증거들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말을 잇지 못하는 제게 윤재민이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성테크는 진짜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었어요. 모든 건 진화그룹의 계획된 음모였죠. 진화그룹, 중국의 거대 자율주행 기업이었습니다. 한성테크의 최대 경쟁사였죠. 이건 진화그룹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들의 등록 서류예요. 모두 케이만 제도와 버진 아일랜드에 있죠. 이 회사들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마치 한성테크가 비자금을 조성한 것처럼 꾸몄어요. 윤재민이 서류를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이건 회계자료 조작 지시서예요. 진화그룹의 재무팀장이 직접 사인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에게 제보했던 내부 고발자의 계좌 내역이에요. 진화그룹 계열사로부터 50만 달러가 입금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는 처음부터 그들이 심어놓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서류들을 떨리는 손으로 넘겼어요. 거기엔 제가 미쳐보지 못했던 또 다른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그 협박 전화도 진화그룹 쪽에서 한 겁니다. 한성테크는 오히려 피해자였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짜였다니. 잠깐만요. 이런 중요한 증거를 왜 지금까지 공개할 수 없었어요. 진화그룹의 위협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윤재민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제 형이 한성테크의 법무팀에 있었어요. 윤재민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윤태우, 아마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시 한성테크의 법무팀장이었죠. 제 눈이 커졌습니다. 윤태우, 그 이름을 잊을 리가 없었죠. 한성테크 사건 당시 유일하게 저를 만나주려 했던 임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와의 면담 전날 그는 갑자기 회사를 사직했었죠. 형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죠. 진화그룹이 그의 약점을 잡고 있었거든요. 결국 사표를 쓰고 한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재민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어요. 작년에 진화그룹 부회장이 중국에서 비리로 체포됐어요. 그때 이 자료들이 나왔죠. 형이 베이징에 있는 친구를 통해 입수했고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걸 공개하지 않은 거죠? 제가 묻자 윤재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공개하고 싶었죠. 하지만 진화그룹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컸어요. 그들은 여전히 자율주행 시장에서 강자였고 한성테크는 이미 무너진 뒤였죠. 더구나 당시 그들이 한성테크의 몇몇 임원들의 약점을 잡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걸 공개하면 그분들의 개인적인 문제들이 모두 언론에 흘러나올 판이었죠. 그런데 왜 제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기사로 인해 많은 한인들이 고통받았어요. 한성테크 직원들은 해고됐고 그들의 가족들은 이웃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쓴 기사가 제가 믿었던 진실이 저기 봐요. 윤재민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여전히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들도 그때 피해를 본 사람들의 가족들이에요. 하지만 보세요. 지금은 다른 이들을 돕고 있잖아요.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살펴보세요. 윤재민이 서류 뭉치를 제게 건넸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보세요.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요. 그가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서류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진화그룹의 계획서,
조작된 증거들, 실행보고서, 모든 게 너무나 치밀했어요. 그렇게 다시 체육관 안을 둘러보니 한인 봉사자들이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마치 제 눈에 씌워져 있던 편견이라는 렌즈가 천천히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체육관 한쪽 구석, 제가 자리 잡은 곳에는 노트북과 서류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윤재민이 건넨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진화 그룹사나 페이퍼 컴퍼니, 타이완 소재 Future Mobility Limited를 통한 자금 세탁? 제가 3년 전 쓴 기사의 주요 내용이었죠. 하지만 윤재민이 건넨 자료를 보니 그 회사는 처음부터 진화그룹이 설립한 것이었어요. 한성테크를 음해하기 위한 덫이었던 거죠. 아, 젠장.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크롬북을 열어 The Chronicle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어요. 한성테크 관련 제가 썼던 기사들을 하나씩 다시 읽어내려 갔습니다. 기사를 쓸 당시만 해도 제가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모든 기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써놨더군요. 이건 기사가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였던 거야.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한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한성테크가 문을 닫은 뒤 직원들이 짐을 싸서 나오던 모습이었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한인이었고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 정착하길 꿈꾸며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그때 다들 어떻게 됐을까? 현재의 시간이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체육관에는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죠.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었는데 문득 그들 중 한 명이 눈에 익었습니다. 앳된 얼굴의 여성이었어요. 어디서 봤더라? 그러다 기억이 났습니다. 한성테크 마지막 날, 울면서 회사를 나서던 신입 개발자였어요.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한성테크에서 일하셨나요? 그녀가 잠시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쓴웃음을 지었죠. 네. 아, 당신은 그때 그 기자님이시죠? 목이 메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힘들었죠. 다들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래도 다행히 다른 회사에 취직했지만 다들 꿈을 접어야 했죠. 순간 심장이 무거워졌어요. 제 기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렸던 걸까요? 근데 왜 여기서 봉사활동을? 제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때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더 잘 알아요. 지금 이분들의 심정을. 그 순간 체육관 안을 둘러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어요. 묵묵히 봉사하는 한인들의 모습이 더 이상 수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그렇게 다시 노트북을 열고서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위에 올려진 손가락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는 사실을 바로잡을 때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또다시 폭발음이 들렸어요. 창밖 하늘은 여전히 붉었지만 제 마음속 어둠은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체육관 밖에서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레어 지역에서 긴급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실버타운에서 대피가 늦어지고 있대요. 마치 군부대처럼 순식간에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LA 한인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이 신속하게 비상의료팀을 꾸렸고 간호사들은 필요한 의료용품들을 챙겼습니다. 산소통 20개, 응급처치 키트 30개, 심장 제세동기 3대. 다 실었습니다. 이동식 산소호흡기는? 네, 충전 완료했습니다. 예비 배터리도 챙겼어요. 한인 식당 주인들이 긴급하게 준비한 주먹밥과 따뜻한 음료도 차에 실렸어요. 누군가는 담요를, 또 다른 이는 휠체어를 가져왔죠. 교회에서 가져온 접이식 들것도 있었습니다. 1팀은 구조, 2팀은 환자 분류, 3팀은 이송. 다들 자기 위치 알죠? 지휘를 맡은 데이비드가 외쳤어요. 그는 LA 소방서에서 15년간 근무한 베테랑이었죠. 차량 5대가 긴급 편성됐어요. 각 차마다 의사 1명, 간호사 2명, 구조대원 4명으로 팀이 짜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차량 배치도 완벽했어요. 의료진을 태운 승합차가 가운데 구조 장비를 실은 픽업트럭이 양옆으로, 그리고 선두와 후미에 SUV가 호위하듯 자리 잡았죠. 산불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강해서 불길 통제가 안 된대요. 요양원까지 앞으로 30분도 채 남지 않았을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마치 지옥도 같았습니다. 하늘은 온통 붉었고 제가 눈처럼 내렸어요. 군데군데서 불기둥이 솟아올랐고 폭발음이 끊이지 않았죠. 여기서 우회전하세요. 메인 도로는 이미 불길이 넘어왔어요. 데이비드의 지시에 따라 차들이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실버타운에 도착하자마자 한인 봉사자들은 마치 사전 훈련이라도 받은 듯 완벽하게 움직였습니다. 2층 동쪽 산소 호흡기 사용 환자 6명, 3층 와상 환자 4명, 휠체어 필요 환자 8명. 직원들에게서 상황 보고를 받은 데이비드가 재빨리 지시를 내렸어요. A팀은 산소 호흡기 환자 우선 이송, B팀은 와상 환자, C팀은 건물 구조 확인하며 진입 경로 확보. 봉사자들은 2인 1조로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한 명은 환자를 살피고 다른 한 명은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시기였죠. 이들 중 상당수가 LA 폭동 때 민방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자녀들이었다고 해요. 건물 안에서는 또 다른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색깔 스티커를 붙여 분류했고 이송팀은 그 색깔 순서대로 환자들을 옮겼어요. 빨간색은 즉시 이송, 노란색은 대기, 초록색은 보행 가능을 의미했죠. 할머니, 제가 업어드릴게요.
괜찮으시죠? 네, 산소통을. 걱정 마세요. 산소 포화도 체크하면서 갈게요. 지금은 94%네요. 안정적이세요. 한인 의료진과 구조대원들은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환자 상태를 체크했어요. 그들의 손놀림은 마치 실제 응급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또 다른 지원팀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코리아타운 식당 주인들이 긴급하게 준비한 주먹밥과 따뜻한 죽을 나눠주고 있었고, 교회 봉사자들은 담요를 들고 환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해요. 담요 2겹으로 감아드리세요. 혈당 체크해보세요. 저혈당 위험 있어요. 산소 포화도 90% 이하인 분들은 여기로 모시고 오세요. LA 한인 간호사협회에서 나온 봉사자들은 임시 트리아지 구역을 설치해 환자들의 상태를 재점검했어요. 약사회에서 나온 분들은 환자별 복용 약물을 체크하고 기록했죠. 그리고 그 모든 정보는 태블릿 PC로 실시간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한인 IT 업체에서 개발한 응급 의료 기록 시스템이었어요. 덕분에 환자 한 명 한 명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저는 그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고 긴다는 미국의 병원들보다도 환자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미국을 뛰어넘는다면 이야기를 스치듯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랬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엇 씨, 이거 마시세요. 누군가 제게 따뜻한 보리차를 건넸어요. 돌아보니 한인 마트 주인이었죠. 그는 아까부터 계속 봉사자들에게 음료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제 말끝이 흐트러지자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LA 폭동 이후로 우리는 매년 재난 대비 훈련을 해왔어요. 교회, 마트, 식당 각자 맡을 일을 정해두고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거죠. 그때 하나님 목사님이 따뜻한 커피를 나눠주고 계신 게 보였어요.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그분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봉사를? 제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목사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 그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는 거죠. 목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한국 전쟁 때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때 미국의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셨는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던 그 시절에 그분들이 보내주신 밀가루와 옷가지들이 우리의 생명줄이었어요. 목사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그때 받으셨던 구호물자를 잊지 못하세요. 양동이에 담긴 분유, 교회 마당에 쌓였던 밀가루 포대,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을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이런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받은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나눌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때였어요. 건물 일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제 철수해야 해요. 데이비드가 외쳤어요. 하지만 아직 몇 명의 노인들이 남아있었죠. 한인 봉사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안으로 들어갔어요. 엘리엇 씨, 이분 좀 부축해주세요. 윤재민의 외침에 저는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95세의 알츠하이머 환자라고 했죠. 그분을 부축하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그들과 함께 불길 속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걸. 그렇게 마지막 환자가 구조될 때까지 15분이 더 걸렸습니다. 건물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굉음이 들렸어요. 돌아보니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주차장에 모였을 때 윤재민이 인원을 점검했어요. 환자 48명, 직원 12명, 모두 무사히 나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요양원 원장이었죠.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괜찮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으니까요. 윤재민의 말에 다른 봉사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새카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어요. 그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용기와 헌신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에 제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졌어요. 봉사자들의 모습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단순한 선행이 아닌 오래전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것이었군요. 밖에서는 여전히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 사이렌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또 다른 불길이 있었어요. 세대를 넘어 이어진 감사와 나눔의 불꽃이. 화재 진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오후 저는 윤재민과 함께 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제가 요청했죠. 이제는 모든 것을 제대로 파헤쳐야 했으니까요. 윤재민 씨를 통해 제가 잘못 내보낸 기사들을 새로 작성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이슈가 되는 것들을 하는 게 제 커리어에 좋다고 소리치는 팀장님의 목소리가 귀에 선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귀를 막고 눈을 막으며 진실을 외면하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이건 진화그룹의 내부 회의록입니다. 재민 씨가 노트북을 열어 보여줬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한성 테크를 노리고 있었던 거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민 씨가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진화그룹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들의 계좌 내역이었죠. 케이만 제도에서 시작된 자금이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그 내부 고발자의 계좌로 들어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저였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당신의 기사를 봤나 봅니다. 한국 기업들의 비리를 다룬 이전 기사들. 당신이라면 한성테크의 의혹을 자연스럽게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선입견이 그들의 음모의 완벽한 도구가 되어준 거였어요. 제 형이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재민 씨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만나려 했던 거고요.
하지만 진화그룹이 형이 약점을 잡고 있었죠. 10년 전 벤처 기업 시절에 일부 불법 자금 운용 기록, 그걸로 형을 협박했어요. 다음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진화그룹이 한성테크 직원들을 미행하고 도청한 기록이었어요. 제가 협박 전화를 받았던 그 시기와 일치했죠. 잠깐만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전화번호, 절 협박했던 그 번호인데요. 윤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진화그룹 베이징 지사보안팀 소속이었죠. 그들은 당신을 겁주기 위해 일부러 선불폰을 썼어요.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분노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열정에 사로잡혀 정작 더 큰 진실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민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새로운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바로잡을 때였거든요. 모든 걸 다시 써야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가 없었죠. 또 그 사람들인가요? 윤재민이 긴장한 듯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엘리엇 씨.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윤태우, 윤재민의 형이었어요. 한국에서 전화드립니다. 제가 모든 걸 증언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저는 알았죠.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걸. 3년 전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시간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창밖으로는 LA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붉었지만 어딘가 다른 것 같았어요. 마치 진실의 여명이 밝아오는 것처럼 기사의 일면이 인쇄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 공기를 가르는 윙윙거리는 소리였어요. 제가 쓴 2개의 기사가 나란히 실렸습니다. 특종, 한성테크 사건의 진실, 중국 진화그룹의 5천만 달러 음모, LA 산불 속 빛난 영웅들 한인 커뮤니티의 24시간. 시간이 흘렀고 제 기사는 조회수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엇, 당신 기사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 편집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온라인 조회수가 폭주하고 있었고 다른 언론사들의 인용 요청이 쏟아지고 있었죠. BBC와 CNBC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성테크 사건을 다루고 싶다는군요. 편집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제 기사에 실린 윤태호의 증언은 폭탄과도 같았어요. 그가 제출한 녹음 파일과 문서들은 진화그룹의 음모를 낱낱이 드러냈죠. SEC도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FBI도 가세했습니다. 한성테크 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경제부 기자가 소리쳤어요. 이미 30% 넘게 올랐어요. 시장이 진실을 알기 시작한 거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이클 김, 한성테크의 전 CEO였어요. 엘리엇 씨,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과드려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아닙니다. 당신은 결국 진실을 밝혀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새로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이번에는 더 강하게 돌아올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이야기도 세상을 감동시키고 있었어요. CNN이 실버타운 구조 현장의 영상을 방송했고 전 세계 뉴스에서 그들의 헌신을 조명했습니다. 엘리엇, 윤재민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베레어 지역 주민들이 감사패를 전하고 싶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형이 돌아온대요.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 다시 미국으로 올 수 있대요. 그때 창밖에는 소방헬기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산불은 거의 진압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하늘도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죠. 그런데 말이야, 편집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당신도 많이 변했네. 이제는 진짜 기자가 된 것 같아. 그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편집장은 제게 항상 진짜 기자가 되어야 한다며 당부하시곤 했거든요. 아무래도 한성테크와의 일로 인해 기자 생활의 회의를 느낀 제 모습이 안타까웠던 것이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불길 속에서 진실을 찾았고 편견이라는 불꽃 속에서 새로운 시각을 얻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어디론가 발걸음을 디뎠습니다. 동시에 제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다른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이었죠.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저의 잘못된 기사로 인해 고통받았던 모든 한성테크 직원들, 그리고 제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던 모든 한인분들. 사과는 기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직접 찾아가 한 분 한 분 진심을 전해야 했습니다. LA의 하늘이 점점 더 맑아지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한 달이 지났습니다. LA 북부 베레어 지역의 피해 복구 현장에서 윤재민을 다시 만났어요. 이른 아침부터 현장은 분주했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재민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의 흰 가운에는 벌써 먼지가 묻어 있었죠. 무너진 집 앞에서는 한인 건설업자들이 잔해를 치우고 있었어요. 망치 소리와 전기톱 소리가 이른 아침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옆에서는 코리아타운의 식당 아주머니가 따뜻한 국물을 나눠주고 계셨죠. 처음에는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먼저 인사를 해요. 어제는 할머니 한 분이 손수 쿠키를 구워오셨더라고요. 재민 씨의 말에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연기가 보였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은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누군가는 무너진 집을 고치고 또 누군가는 아픈 이들을 돌보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입을 열었어요. 한성테크 사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표면만 보고 판단했던 거죠. 그거는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재민 씨가 말했습니다. 형이 돌아왔지만
SEC 조사는 시작에 불과하고 진화그룹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는 진실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제 말에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예요? 재민 씨가 물었어요. 네, 이번엔 취재가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 오고 싶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갈 길은 멀었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거든요. 순간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15년간의 기자 생활 동안 저는 늘 진실을 추구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어쩌면 제가 보고 싶은 진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되돌아보면 한성테크의 사건을 취재할 때 저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의심했죠. 누군가의 잘못을 모두의 잘못으로 일반화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편견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것이 저희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산불 속에서 저는 다른 진실을 보았어요. LA 폭동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 자신들도 힘들지만 이웃을 돕기 위해 밤낮 없이 뛰는 사람들. 그들은 제가 알던 한국인과는 달랐습니다. 진실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깊고 더 아름답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기자의 역할은 단순히 보이는 것을 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실까지 찾아내는 것이었죠. 재민 씨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이방인이었으니까요. 그 말 속에는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한인들의 역사가 담겨 있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강인함과 연대는 단순한 미담이 아닌 생존을 위한 지혜였던 거죠.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기자는 선입견의 불길 속에서도 진실의 빛을 찾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은 때로는 우리가 가장 의심했던 곳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 길어졌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행복하세요.